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어디 갔나? 휴가 갔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김진 앵커 휴가 잘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 핵심 관계자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 오늘 오전 10시 30분 잠시 뒤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앞으로 이 대장동 수사의 중대 기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은 대장동 대응 TF까지 꾸려서 이재명 후보 철통 수비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후보 이 정면 돌파, 이 대장동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간신문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사진이 보이네요. 자,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인척이 운영하는 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분양대행업체는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 단지 분양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돈이 화천대유 업무에 박 전 특검이 관여한 대가의 일부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대가성을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업체 측은 화천대유와는 관련이 없는 돈, 박 전 특검에게 예전에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간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이낙연 사흘 만에 승복, 정권 재창출 돕겠다. 사진은 우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 명실상부 이제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사흘 만에 승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돕겠다라고 했는데 원팀에 대해서는 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민주당 경선 불복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봉합이 된 것 같은데 글쎄요. 진정한 의미의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볼까요? 다음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자, 조선일보 6면 윤석열 원희룡 대 홍준표 유승민 편 갈렸다. 자, 이 4명의 후보가 각자 파이팅 하는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국민의힘 이 후보들 어제 이 제주에서 2차 토론회를 가졌는데 묘하게도 이 윤석열 원희룡 대 홍준표 유승민 의원 2대2 구도를 이루면서 기싸움을 벌였다는 겁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 도덕성 떨어지는 후보는 이재명 다음이 윤석열이라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목하면서 공세를 펼쳤는데 윤 전 총장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 정부가 나와 가족을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자, 야당 경선 소식도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겨레 국면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 로드맵 이달 말 확정, 이르면 11월 초에 시행된다 이런 제목이군요.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는 김부겸 총리의 사진이 눈에 보입니다. 자, 위드 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이 이달 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11월 초 시행될 거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일상 회복이도 출범을 했습니다. 이 영업시간 인원 제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어디까지 방역 조치가 풀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든든한 돌직구 던져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돌직구 쇼를 항상 빛내주고 계시는 우리 꽃미남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이 정치권을 향해서 항상 이 무거운 돌직구를 던져주고 계시는 우리 금태섭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자, 이분이 나오시면 저는 항상 마음이 포근합니다. 자, 김형주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고요. 저 또 돌직구의 마스코트라고 전 또 부르겠습니다. 정치부 선임 기자,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민주당 당무위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무효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지사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반면 11월 5일 후보 확정을 앞둔 국민의힘은 일명 깐부 게임,
깐부 게임 보이시죠? 이 후보들 사이에 내편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야의 본선 경쟁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야당은 깐부 게임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 당무회 결과부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 만장일치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었고요. 대선을 향해서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옳다라는 취지하에 의결했다. 네, 어제 열린 이 민주당 당무회에서 무효표 관련해서 이의 제기에 관련해 이 문제 없음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이 전 대표가 당무위 결론 이렇게 나온 이후에 약 2시간 만입니다. 바로 나오진 않았지만 2시간 만에 경선 승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2시간 만에 내놓은 것과 함께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당내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 대장동 파고를 이재명 후보가 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후보 교체론에 대비한 이런 행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능성들을 염두에 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정당의 운영이라는 건 당원 당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당원 당규를 해석할 권한이 당무위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무위가 선관위가 결정한 무효표 처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상황에서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당무위 결정에 반발하는 게 법조를 끌고 가더라도 큰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선 결과를 불복하고 독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97년도에 대선 때 이제 이인재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 독자 출마한 이후에 이인재 방지법이 있어서 네. 경선에 참여하면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결국 조금 전에 앵커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장동 수사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그때 이제 2002년 상황처럼 후보 교체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럴 경우에 플랜 B를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중요한 건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이 아니라 결국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 나타났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내부 지지층들의 불안이나 불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이 승복 메시지 자체가 큰 어떤 원팀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 경선 불복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굉장히 불거졌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당 내부에서도 분열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승복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 내부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아직은 좀 멀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글쎄, 여전히 좀 남아 있죠. 일부 이렇게 의원들은 일정 정도의 당 전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핵심 지지자들은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원에 가겠다,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다독거릴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리적으로 싸움을 하면 여러 가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실제로 당의 그 문화 속에서 이러한 부분은 존중돼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처분 신청 가기 전에 이 문제 당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되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혹시 이러한 어떤 그 전부터 예상되었던 갈등 형국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친노 친문들이 후보 캠프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또 언론들도 좀 조정 기능이 있고, 또 청와대도 여전히 일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빠르게 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원팀으로 구성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용광로 원팀을 이루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지만, 그 의지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영일 대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른 의원이 이재명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니까 이 국민의힘 대변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 일부 지지자들을 향해서 일배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라면은 이 경선 갈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 당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하는 발언으로서는 오히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내부적으로도 분열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분열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저는 원팀 구성이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양 진영 사이에 쌓인 감정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3차 투표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말 지지층의 불안감이 있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 진영에서 나오는 쪽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이낙연 후보가 더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합쳐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후보가 지금 당무위원회 끝난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뭐 수용하겠다고 하고 또 같이 돕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뛰겠다고 했는데 다만 이재명 지사 후보 측에서 바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대장동 문제가 살펴봤더니 문제가 없더라.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후보다. 이런 발언을 기대했을 텐데 그런 발언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원팀이 되려면 이쪽 캠프에 있던 사람이 절로 이제 합쳐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동안 직전 어제 그저께까지도 이재명 지사가 구속 가능성이 있다,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고 얘기했던 서른 의원 같은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네. 더군다나 말씀하셨듯이 당대표 송영길 당대표 발언을 보더라도 당장은 쉽지 않지 않나. 재미있는 것은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양쪽 후보들 또 지지자들이 서로 비난하고 욕한 것은 내리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처음에 이낙연 후보가 승복했다고 썼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밑에 댓글에서 승복이 아니라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그걸 바꿨거든요. 네. 그만큼 아직 민감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 민감한 상황이군요. 예. 아까 이제 뭐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제 승복 선언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전 대표 측 이 지지층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 강성 지지자들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예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 때도 뭐 나왔던 내용이라서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법적 분쟁으로도 번질 듯 할 것 같아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이게 가처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 경선 과정에서의 무효표 처리와 관련해서 이 전 대표 본인이 아니라 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당원이 신청인 적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하될 예정인데 일단 그 단계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당무위는 일종의 당내 재판부라면 네. 이 당무위 결정에 불복해 일반 재판인 법원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인데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당내 민주주의, 당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조치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은 당의 의사결정을 되도록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각하 단계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바대로 효력 정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네, 뭐 이낙연 캠프에서도 이 가처분 신청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캠프에서 뭐라고 말할 건 아니다. 이건 뭐 일부 지지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를 봤는데요. 이 경선 불복 논란 매듭을 지어야 될 텐데 이 이재명 대선 체제로 전환이 될까? 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체제 이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민주당 관례상 따르면은 이낙연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으로 따르면 아마 원팀이 힘들어서 이것도 관례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이낙연 전 대표는 워낙 경험 많고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례상 이런 경선을 거치고 이제 특히 이 말하자면 차점으로 그 경선에서 떨어진 분은 선대위원장을 맡든지 캠프에 이제 가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관례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름을 이제 거기다 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못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튀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층들의 어떤 가처분 한다거나 이런 데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나서서 말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두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불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경선 과정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을 보고 지지층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지만 이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면 중도층으로 확장하고 또 중도 쪽에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하고 할 거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는데 네. 지금 대장동 사건을 거치면서 본인의 위치가 불안하고 흔들리게 되니까 후보 수락 연설도 대단히 강하고 적폐를 청산하겠다.
뭐 이런 식의 센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네. 그거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화학적으로 같이 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지 결국 이 몫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 열린 국민의힘 토론회를 앞두고 제주 선대위 임명식에 참석했습니다. 당과 후보들을 향해서 작심하고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후보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고발 사주 가지고 무슨 대장동 사건에 뭐 비유를 해가면서 이재명이와 유동규의 관계가 뭐 저와 무슨 정보 정책관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어떤 분은 뭐 여기를 뭐 라스베가스로 만든다는 분이 있는데 무책임한 이런 사이다 건설업자나 좋아하는 이런 식의 공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여기저기 폭탄을 던지고 다닙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했으면은 이 정권이 넘어갔겠으며 제대로 했으면은 지방선거하고 총선에서 저렇게 박살이 났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또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같은 당 후보를 민주당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지 참 당이 한심합니다. 정권 교체하려면 우리 당부터 바꿔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정말 작심한 듯 정말 1년 전 국감장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 다시 재현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자, 윤 전 총장. 어제 그 제주에서 열린 본경선 두 번째 토론회에서 이 4강에 오른 국민의힘 후보들이 뜨거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도덕성을 두고 홍준표 후보와 이 윤석열 후보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재명 후보 때문에 그런지 대선 후보 도덕성 조사가 나왔는데 만약 본선에 나가시게 되면 이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다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탈탈 털려왔기 때문에 더 털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천공선님은 확장안이 좋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유튜브 한번 봐보라고 해서 내 천공선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은 확장안이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 이렇게 서두에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했는데 윤 전 총장의 표정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보신 바와 같이 이재명 후보, 이 여당의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 다음으로 도덕성이 떨어지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요즘에 굉장히 이제 공세를 받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 천공스승 관련된 내용. 천공스승은 제주공항 확정안을 좋아하시던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 후보에 대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무속 논란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기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양강구도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둘 사이의 이 신경전도 굉장히 볼만하네요.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죠. 뭐 어제 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됐지만 그 전에 또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저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전 총장이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이런 글을 올렸었죠. 우리 깐부 아니냐? 깐부라는 게 이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우리 한 팀 아니냐, 한 편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어제 당원들을 만나서 한 얘기들 그리고 어제 토론에서 보았을 때는 좀 굉장히 또 결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깐부를 강조하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윤 전 총장이 기본적으로 스탠스를 당내의 후보들과 갈등을 최대한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토론을 끌고 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었는데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봐서는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상대로 해서 우리 당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갈라치기라는 건 결국은 이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일 텐데 그것과 함께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3차
컷오프 최종 후보 선발 과정에서 그만큼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뭐 유리하게 이제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정말 0.29% 차이로 아주 간신히 이긴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원팀으로 다시 화합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결국 저는 지금 깐부 정신을 강조하다가 굉장히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윤 전 총장이 3차 최종 선발에서 어떤 당원이든 여론조사에서 압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본선에 갔을 때 경쟁을 깎아먹는 게 뭐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뿐이 아니라 내부에서 어떤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내부에서 흔들면 힘들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어떤 스탠스를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홍준표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수사 신속하고 조속히 하라 이런 지시에 대해서 윤 전 총장에게 이게 어떤 의도인지를 물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철저 수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총장을 하신 분으로서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됐으니까 대충 덮어주라는 겁니까? 제가 그걸 하세요.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아니요,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저는 검사 시절에 정말 좀 욕을 먹더라도 총장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비리가 보이면 수사하고 수사해서 뭐 알겠습니다. 드러나면 난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대통령이- 제가 묻는 겁니다. 글쎄 무슨 저는 뜻인지 뭐 모르시겠다고요. 순진하게 우리 청와대도 여권도 수사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임명장 받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네. 박영수 특검이나 네. 권순일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수사라는 박영수 거는 특검 같은 거침이 없어야 되는 경우에는 거죠. 자,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토론 모습 보셨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질문 의도가 뭡니까?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 전직 검찰총장, 야당 대선 경선 후보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사실은 형식은 질문이지만 실제로 질문이 아니죠.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 밑에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 아니냐. 상기시켜주는 그것을 거군요.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문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총장이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하게 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만약 그때 뭐 수사를 잘했다면 충성을 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의도를 알면서도 좀 친절하게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대2 구도가 토론회에서 볼만했다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대장동 의혹 강의 1타 강사 이러면서 이 개인 SNS에 공유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요. 눈에 띄는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칭찬받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다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는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어느 분인 그 대장동 1타 강사 유튜브를 봤습니다. 역시 그 행정 경험을 또 하셨기 때문에 아주 그 법조인을 넘어서 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제주지사를 하시면서 아주 부패 척결을 잘 하셨고 또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을 근절하고 홍 후보님께서 5만 불로 가기 위한 성장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 주도 성장이라고 했더라고요. 맞죠? 예? 고용 주도 성장. 그런 셈이죠. 예? 그런 셈이라뇨. 그러니까 고용을 공약집 제일 큰 활자로 써놨던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잖아요. 이건 세금 나눠먹기 정책이니까 이런 정책을 취하지 말고 민간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고용 주도 성장을 한번 해보자. 그것도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아류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지사님은 지사 7년 하시면서 지금 말하신 대로 해왔습니까? 예? 그래 해서 제주도가 잘 살았습니까? 아, 네. 이 토론하는 모습
예, 봤습니다. BGM이 재밌어서 그런지 이 내용도 좀 재밌게 들려보는 것 같은데. 자, 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는 깐부,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속에 나오는 깐부, 이 동지적인 관계를 형성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윤 전 총장이 어제 토론회에서도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뭔가 가까운 마음을 드러낸 것 같은데요. 이게 뭡니까? 뭐 4위권 후보, 뭐 지금 순위는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뭐 4위권 후보라는 분석이 나오니까 이 4위 후보에 대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애정표, 구애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선은 경선 그 자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수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1위 후보든 4위 후보든 경선 이후에 전국의 진행 방향을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단계, 즉 1대1 구도가 아니라 2대2 등 다자 구도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어제도 그 윤 후보는 원 전 지사를 향해서 지사를 하면서 부패 척결을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했는데 마치 화답을 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원 전 지사가 윤 후보보다는 홍 후보에게 활약을 집중하는데 이 홍 후보의 고용주도 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아류라고 비판하는 한편 이 제주도를 한국의 라스베가스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는 제주도민들로부터 30%의 지지도 못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주도민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제대로 안 알아보고 막 던져놓고 나중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네, 금태섭 의원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야당 경선 상황. 일단은 그 뭐 4위니까 뭐 후보로 선출되는데 경쟁자로서는 좀 약하지 않나 보는 것 같고 또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각을 세우는 것이 홍준표 후보랑 지금 가장 큰 이 상대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인물이다, 개혁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갖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과거서부터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는 개혁적인 세력으로 쭉 자리매김을 해왔고 지금도 그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타 강사 이런 거를 거치면서 합리적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차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여당은 이제 경선이 끝났고 야당은 경선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정치권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풀 가장 큰 열쇠로 떠오른 그분. 자, 국민의힘의 그분 찾기 계속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대장동 특혜 어떤 이 구조를 총괄한 몸통으로 추정되는 그분입니다. 이 그분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이 정체를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분으로 칭한 그 몸통이 유동규 전 본부장도 아니라면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 야당은 그분 찾기, 유동규와 김만배의 윗선 찾기에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 그분 찾기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전격 국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어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면서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 항의 방문한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런 팻말을 들고 의원들, 뭐 정무위, 뭐 이런 분들 소속 의원들이 찾았더라고요. 이렇게 찾은 곳에 대해서 경기도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전초전 뭐 이런 거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8일 행안위 20일 국토에 있으니까 그 전에 있어서 대장동과 관련된 결재 서류라든지 어떤 인허가 과정에 대한 서류를 도청에 가서 달라고 했고 그 오병건 부지사입니까? 나와서 이렇게 맞았고 자료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지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이후에서 바로 이어서 또 성남시청도 방문했고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결국 이번 국감 자체가 전반적으로 뭐 이재명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고위까지 국민의힘에서 수원에서 어떤 경기도장에서 열어서 말하자면 집중하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맨날 도청을 비우고 어디다 해노?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경기도가 자료도 안 내고 말이지 뭘 어떻게 국감하려고. 단 한 건도 자료가 오지 않고 이게 국정감사 받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말이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주셔야죠. 뭐가 그렇게 숨게 많으세요? 왜 직무유기로 자료 제출 안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추적을 가리고 계시나요?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이지 지사한테 충성하는 임무가 아닌 것이죠. 이재명이 사퇴시켜야 돼. 성남시 국민을 무시합니까? 무슨 회의가 중요한지 모르지만 회의를 핑계로 기억이 안 온단 말이에요. 네, 성남시청을 찾았을 때는 이 뭔가 울분에 찬 이 성남시 대장동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이 자리를 비웠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시죠. 상식적으로 대장동 자료는 경기도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 안 낸다고 지금 경기도에 와 계신 모양인데, 그래서 국회는 그런 지방 사무에 대해서 아무런 그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안 되고요. 마치 분가한 그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 같은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당시 이 국회를 찾아서 이 민주당 이 상임고문단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후보 확정 이후에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뒤지는 격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 방문에 대해서는 정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금태섭 의원님께 좀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방 사무에 대해서는 국회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입장이나 아니면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의구심이나 이런 것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말 정면 돌파 이런 어떤 이재명의 어떤 정치적 자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자료 제출 이런 건 소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저 발언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철저히 계산된 발언입니다. 이제 사실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단 관련자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또 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왜 없앴는지 이럴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또 이재명 지사가 항상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데 본인이 한 일을 설명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방금 나온 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사실은 기자들이 김만배를 아냐 또 뭐 대장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국회가 지방사무에 대해서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휴가 일정 물어보는 데 대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뭐 집안일에 관여하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건도 지금 굉장히 문제지만 또 하나의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냈냐 하는 문제거든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개인적인 일이다. 프라이버시인데 왜 그걸 얘기해야 되냐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움직이고 또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개인이 안 내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페이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비를 어떻게 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공적으로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이고 휴가 같은 것도 그런 문제인데 이 휴가 묻는 것은 뭐 개인적인 거 묻는 것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에 대한 행안부 국감 18일인가요? 그날 생중계를 보면서 관심을 가질 텐데 처음부터 자료 제출하냐 마냐를 가지고 다투면서 별 알맹이가 없을 거고 이재명 지사는 묻는 말에 대답을 하기보다는 동문서답을 해대면서 국민의힘이 더 문제가 있지 않았냐. 당신네 전 의원 동생이 뭐 옛날에 민간 개발하겠다고 뇌물 받지 않았냐. 이런 딴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 겁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밑바닥을 까는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태섭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자료 제출은 물론 증인 채택까지 무더기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정무위 관련해서 자료 제출 200여 건 아직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특히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는 출석하겠다면서도 정무위 증인 채택은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재명 기자님, 이건 맹탕 국감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야당에서 벌써 나오네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건가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이재명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원팀 정신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이낙연 후보의 승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내부에서 갖고 있는 그 불신과 불안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좀 기본적으로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도지사직을 빨리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국감을 치르고 사퇴하겠다고 얘기한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정면 돌파라고 하면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본질의 문제를 갖고 따지는 게 정면 승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국회한테 특히 국민의힘 야당에게 야당이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만 그 자료를 바탕으로 누가 옳은지 이 사업이 정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인 건지 아니면 단군 이래 최대 특혜 사업인지를 이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말싸움을 해보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오히려 그건 정면 돌파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이 국감을 치르는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정쟁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이 결단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계속 이재명 지사는 이것이 지방 사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보통 시어머니가 부엌을 뒤져도 시아버지 잘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참 네. 그 얘기는 그만큼 시어머니도 아닌 그러니까 국회라는 게 시아버지다 이런 이제까지 표현 걸로 보이는데 사실 국회는 헌법에 국회는 특정 국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국정사무라는 게 어떤 국가 갖고 그러니까 쉽게 중앙정부의 사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현재 여당의 대선 후보가 관여한 가장 큰 의혹입니다. 그것에서 국회가 감사한다는 건 굉장히 정당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건 오히려 헌법 정신을 몰각한 일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왕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정면 돌파하겠다 의지를 밝힌 만큼 자료를 충분히 주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누가 옳은지 어떤 판단이 정당한지를 평가받는 게 이 지사를 위해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까지 찾아서 이렇게 항의 방문하면서 공세 굉장히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에 못지않은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장동 대응 TF 꾸렸고 그리고 고발 사주를 대비한 TF까지 설치했습니다. 자, 김병욱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고 하던데 자, 지금 대장동 의혹은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고 또 한 명 구속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민주당 국감 성적표 어떻게 보십니까? 제대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반격도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국감다운 국감 또 예를 들어 행정이나 행안이라든지 국토위에서 했다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하자면 9년 무렵부터 2019년, 20년까지의 무렵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어쨌든 국감을 해야 되는데 방금 이재명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조사는 해야 되는데 야당이 실제적으로 핵심적인 증거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공세적인 입장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야당의 많은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것들은 별거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역으로 여당이 노리는 부분은 어쨌든 50억 클럽인가? 네, 그런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야당에게도 상당히 큰 어떤 연관성들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LH를 말하자면 물러나게 한 배경 자체는 이제 여당의 의도는 그런 거죠. 야당의 전 의원이 했던 그쪽 그룹에서 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아마 포커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구속된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을 두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동규 씨가 원주민, 그러니까 대장동 원주민들과의 이 대화를 했던 기록이 2014년 회의록, 이것이 모 언론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유동규 씨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의중이라며 이 유동규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님, 어떤 내용이죠?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3년 2월 그리고 7월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의 회의록 내용이 지금 공개된 건데요.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 유동규 씨가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대장동 개발 사업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당시에 대장동 주민들을 만나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는 거냐면 시장님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 하지 나쁘게 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내가 여기 와서 설명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가 더 중요한데 시장님이 보셨을 때 관이 직접 개발 않고 민간이 했을 경우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원주민들 이익을 덜 보더라도 토지를 수용하는 게 안전하다. 이런 것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생각인 것처럼 원주민에 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유동규 씨가 정말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장이 시켜서 자기가 모든 그러니까 임무를 부여받고 가서 원주민에 얘기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립 운동장이나 아니면 공영 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곳이죠. 개발하는 데가 아니죠. 그런데도 가서 얘기했다는 건 이미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전부터 이미 민간업자들과 모종의 관련 커넥션 속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저 발언입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 공동개발한 이유가 민간으로 가야 할 수익 중 일부를 공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관이 직접 개발을 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강제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간 개발업자들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그걸 수용하는 과정 속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관과 함께하면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할 때는 굉장히 편의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 공동 개발한 이유가 민으로 갈 수익을 관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했다라고 믿고 이재명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치적 사업에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 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민간 공동 개발을 하는 것처럼 유동규 당시 본부장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게 맞다 그러면 지금 유동규 본부장한테 적용된 배임 혐의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 발언이 맞다면 그리고 저것이 만약에 이재명 시장의 어떤 진짜 의중이라면 저건 배임 혐의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결정적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장동 원주민들의 목소리는 지난 5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시장이 되면 무조건 일사천리로 사업 진행하게 도와준다 그랬는데 당선이 되자마자 손바닥을 뒤집으니까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가라. 당신 어떻게 책임지냐니까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이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얘기가 오갔던 당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법인조차 설립이 되지 않았을 때고 뭐 유동규 씨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대장동 관련 사업 추진과는 공식적 권한이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금태섭 의원님, 이 뭐 어떻게 이 발언들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 회의록과 이 원주민들의 저런 발언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자료로 보면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여기 가서 주민들과 얘기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규 씨가 그 당시서부터 이재명 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혹은 측근이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지금 유동규 씨가 구속돼 있고 또 배임 혐의와 뇌물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발언이 있었다는 시간에는 이 사람은 아무 권한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혼자 떠버리고 다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대장동 사업이 그냥 성남시에서 있었던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강점이라면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거칠다는 이미지도 있고 하지만 능력이 있다. 뭘 잘한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 측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쨌든 유동규는 그 당시에 그 성남시설공단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 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도 만나고 이러저러하게 시장이 생각한다고 시장의 의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놔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은 공범이 되지만 이거를 거리를 두려고 하다 보면은 무능해진다. 무능하게 보인다.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를 놓고 이재명 지사까지 수사의 칼끝이 향할지 이 세간의 이목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 이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의록도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나요? 이미 이 성남의뜰 구성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인사가 뇌물을 수수하고 사업 구조를 부당하게 형성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 윗선에 있는 성남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주민 설득입니다. 원주민 설득. 네. 동의하지 않으면 재개발은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주민 설득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나서고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의 의중을 전달했다는 것,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통상은 수사 과정에서 첫 구속 인사와 최종 결정권자 사이에는 중간 단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간 단계의 사람들 수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권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특이하게도 첫 구속 인사와 최종 결정권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 수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관련 제보가 쏟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기사로 현출돼 있는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가깝다는 부분과 관련해 여러 정황들을 폭넓게 수사한 다음 이재명 지사에 관한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 즉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 지사의 최종 결재 없이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이 업무 프로세스까지 더해진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지사가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서는 몰랐다고선 치더라도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 말대로 초창기에는 그 이재명 당시 시장도 원주민 중심의 개발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가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지난주에 일간지에 보니까 그 당시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의 한 3분의 1 이상이 몇몇 사람들이 이미 지금 이제 성남의 뜰에 있는 그 관계자들, 하천대유 관계자들 이름은 달랐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이미 다 갖고 있고 상당수 땅이 그게 태창동이었거든요. 원래 그 왕조의 태를 묻었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종중 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중들과 합의하에서 실제적으로 상당수 많이 그 말하자면 저축은행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그런데 저축은행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압류 사태가 많아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많은 그 검찰 출신들이 말하자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이 된 것도 아마 그런 재판 과정이 전에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소수가 이미 민간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원주민 중심의 참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지사. 그런데 이 후보 최근 발표된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 야당 후보들과 격차를 늘리지 못하고 계속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여파가 민심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지 컨벤션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컨벤션이라 하면 정치 이벤트 이후에 이
지지율이 확 뜨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 컨벤션 효과가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수치에 큰 변화가 없죠. 이재명, 홍준표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양쪽 다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누가 앞선다, 뭐 뒤진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컨벤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자 구도 속에서 지금 다자 평가를 다시 했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뭐 이낙연 후보라든지 추미애 후보라든지 박영준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같이 합쳐져야 되는 거죠.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같은 당내에서 상대 후보에 갔던 표가 같이 자기한테 와야 지지가 같이 와야 그것이 이제 컨벤션 효과고 일종의 이제 덧셈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양자 가상 대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냐 없냐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민주당 과연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과정 속을 거치고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다소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은 거죠. 뭐 당장은 어쨌든 뭐 이낙연 지지층들이 지금 조금 앞서 본 것처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뭐 이렇게 3만 명 이상이 벌써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일단 당내가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전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사건에서 얼마나 자유로우냐.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사의 칼끝이 이재명 후보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도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불신과 그런 의혹들을 본인 스스로가 해소해 나간 노력들이 과연 민주당 지지층들 움직일 테고 저는 그것이 다음 주에 있을 18일, 20일 있을 국정감사에서 1차 시험 때다.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가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의 파고를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방금 이재명 기자가 얘기해 준 대로 18일, 20일에 이 국감 현장이 뭔가 중대 기로,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50억 뇌물공여 혐의의 당사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여 분 뒤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자, 현장으로 한번 저희가 가볼까요? 지금 이 시각, 자, 검찰 상황입니다. 자, 한 10시 5분경, 10시 좀 넘어서 아마 김만배 씨가 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하게 되면은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어느 장소에 이제 머물고 있다가 아마 이제 구속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나면 그 이후에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구속이 될지 뭐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정작 저희는 찾고 있는 사람은 이거죠. 그분이 누구냐, 윗선이 누구냐 이것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이 김만배 씨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 김만배 씨 그리고 유동규 씨 의혹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 꼬리 자르기 의혹도 검찰을 향해서 꼬리 자르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슈 문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와 김만배 심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대통령이 신속 수사 발언을 한 지 거의 4시간 만에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이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영장에 적시된 배임과 뇌물 액수가 상당합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정관계 로비에 대한 이 수사 확대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오늘이 중요한 날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어디로 갈지를 규정하는 이제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755억 뇌물 공여입니다. 이건 사실 오늘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만 개인이 공여한 액수로는 단군일의 최대라는 겁니다. 단군일의 최대 755억이라는 게요. 한 그렇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뇌물을 줄 때 물론 여기서 지금 검찰이 밝힌 거는 곽상도 의원한테 가는 50억,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죠. 정확하게는 아들한테 가는 50억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700억을 약속했고 그중 5억을 갔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약속한 것까지를 이제 뇌물 공여액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755억 원을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한 개인이 누군가에게 준 뇌물 액수는 최고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후보는 계속 단군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단군일의 최대 뇌물 사건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배임 액수입니다. 배임액이 이제 1,162억 원인가요?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성남시가 제대로 이 사업을 설계했다면 1,163억 원이네요. 3억 원 플러스 알파를 네.
성남시로 가져올 수 있는 돈을 잘못 설계해서 이것을 김만배 씨를 포함한 특정 민간업자에게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본질이 돼버린 거지. 사안의 본질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동규 씨가 지금 이제 배임 뇌물로 지금 구속이 된 상황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김만배 씨가 또 같이 구속된다 그러면 이 사건의 규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중대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태섭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뭐 예전에 수사도 해보시고 이제 그쪽에서 뭐 빠삭하시니까 법원에서 이 구속을 결정하는데 예. 이 어떤 사항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지금 뭐 나온 녹취록 이 내용의 진실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이 되게 되는데 뭐 도주할지 증거를 인멸할지 하는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혐의가 확실하고 또 이게 유죄가 될 경우에 무거운 형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녹취록 사실은 이번 사건 수사가 처음 시작됐을 때 서초동 법조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이 사건을 그냥 덮을 수는 없으니까 유동규 씨나 김만배 씨 정도가 사법 처리되는 선에서 일단 낙이 나고 그러고 나면은 몇 달 흐르니까 대선까지는 그대로 가지 않겠냐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변수가 생겼는데 갑자기 녹취록이 나온 거죠. 근데 이런 사건에서 내부 폭로가 나오면 진짜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네. 지금 저 녹취록에 대해서는 아무도 증거 능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수사기관에서 압수를 몰래 하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단군 일의 최대 뇌물 액수라고 하는 755억 중에서 그 700억 가까이는 돈이 실제로 간 건 아니거든요. 네네. 말로 약속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뇌물 공여 약속.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서 굳이 그거를 영장에 안 써도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당의 대권 후보인데 근데 그것을 영장에 써서 이거를 정말 그 단군 일의 최대 대통령들이 받았던 뇌물의 몇 배가 될 정도로 이 금액을 썼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검찰로서도 덮을 수 없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얘기한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켜주려는 힘이 약한 것 아닌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만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녹취록에 독을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증거 깨기 시도 뭐 상당한 시간을 아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할애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선배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뭐 장면들이 연출이 될까요? 좀 궁금하네요. 김만배 씨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사건의 큰 두 축은 배임과 뇌물이죠. 그런데 배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민간의 초과 수익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뇌물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뇌물을 받은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뇌물을 준 사람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뇌물을 공여했거나 공여 의사표시를 밝힌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할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 정여각 녹취록에 대해서 이 김만배 씨가 과장이나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현금 등 사진이 확보돼 있고 뇌물을 주고받을 동기가 존재한다면 뇌물수수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김만배 씨가 구속될 경우 정치권 내 파장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뭐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 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 역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김만배를 아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김만배 씨를 아십니까? 김만배 씨를 아셨습니까? 옛날 김만배 씨가 사업자 잠깐만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자, 그만합시다. 인터뷰 한 것과 사업자 선정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관계가 있어요. 예,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그런 보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네, 이재명 후보에게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김만배 씨를 아느냐? 김만배 씨를 아느냐? 계속 물었지만 이재명 후보 말을 할까 할 듯 말 듯 뭐 알쏭달쏭한 대답도 내놨고요. 김영주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뭐 아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모르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김만배 씨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겠죠. 법조 기자로서의 인터뷰를 했던 당시 사람이라서 모른다고 말하기 어렵고, 또 이재명 후보 역시 본인도 사실은 법조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김만배 씨가 주로 평택이나 경기도 일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는 측면에서도 실제적으로 완전히 모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냥 하나의 사업자로서 김만배를 알았느냐, 언론인으로서 알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재명 지사는 언론인으로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지사와 뭐 김만배 씨 관련된 사이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저희가 그래피로도 준비를 했지만 이재명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근데 나를 알지 왜 모르겠어.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또 그렇고 나도 그 사람 모른다면 거짓말인 거지. 뭐 지난달 이 조선일보와 통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는 또 이런 겁니다. 1조 5천억 규모의 이익 배분 설계를 유동규 씨 단독으로 이 김만배 씨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1조 5천억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랑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재하고 또 처리했던 서류들을 봐야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왜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하지 않냐. 네. 나오는 얘기로는 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를 했던가, 혹은 이재명 시장이 변호사 시절에 부터 사무장을 하면서 계속 정말 명실상부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 서명을 했다거나, 그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서류를 보면 다 있는 건데 지금 수사 시작한 지 20일이 되도록 검찰이 그걸 놔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지금 야권에서 특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특검 주장들을 하고, 사실 이 사건은 특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검찰에 있을 때 중수부에서 수사를 해보면 특검이 뒤에 도입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검사들이 정말 이 압박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심리적 압박을 받는 이걸 덮어줬다가는 내가 나중에 불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위에서 어떤 압력을 넣으려고 하더라도 아니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 책임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다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차라리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기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해서 책임관계를 따져가다 보면은 검찰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검찰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태섭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이재명 후보 관련성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민관 합동 방식으로 결정한 주체가 이재명 당시 시장인 만큼 이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어떻게 보면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추궁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배임죄가 확실하게 성립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 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도 아니고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식적인 업무 처리 절차, 내부 결재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의 업무 수첩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지사의 인지 여부와 관여 여부 정도를 충분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돼 있거나 구속이 예정돼 있거나 피의자로 입건된 인사들의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심경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사의 배임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지사 공범 수사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이 김만배 씨의 구속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성과급이 왜 뇌물이 되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왜 뇌물이 되느냐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기자, 기분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그러니까 아까 금태섭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750억이라는 액수 중에서 실제 지금 뇌물로 간 건 유동규 본부장한테 5억인데 저렇게 많은 액수를 적은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특별하게 또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규제했습니다. 그 얘기는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곽상도 의원을 실제 소환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곽상도 아들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곽상도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곽상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검찰은 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 액수에 저 50억을 포함시킨 것, 그래서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도 검찰은 지금 뭐 남욱 변호사도 인정을 했지만 또 이 정영학 씨 회계사의 녹취록이 나와 있지만 50억을 7명한테 전달하는 350억 약속 클럽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저 50억을 포함시킨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뭐 녹취록에 등장한 50억 클럽 의혹, 뭐 검찰이 전반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뭐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측이 6, 7명의 정관계 인사에게 50억씩 주기로 약속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곽상도 의원 역시 이렇게 된다면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의힘 게이트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어떤 가능성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0억에 대해서는 뭐 정당한 대가가 있으면 50억이 아니라 500억을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다면 부정한 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물론 이제 곽상도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뭐 기소가 된다든지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대선은 결국 후보들 간의 경쟁이고, 이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가장 큰 치적이다, 단군 일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하는 데서 수천억씩 나눠 먹고 뭐 여당 야당 법조계를 가리지 않고 수십억씩 이 로비 자금이 갔다고 하면 민주당에도 큰 타격이 아닐 수는 없죠. 네. 네, 박선배 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뭐 언론에서 이 남욱 변호사,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가족과 함께 가 있는 이 남욱 변호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들어오게 되면 검찰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검찰 조사에서 뭔가 다른, 좀 더 검찰 수사면 측면에서 조금 더 검찰이 좀 용이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있는 건가요? 이 사람은 지금 대장동 그 개발 초기부터 여기 관여를 했다고 보여지고 웬만한 내밀한 사항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 세 사람은 공동의 운명체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뇌물 수수 사건이나 각종 로비 사건에서는 공동 운명체 간 진술이 엇갈림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관계가 규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수사를 장시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수사기관이 장시간 수사를 회피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의 최근 발언이 저는 상당히 주목되는데, 김만배가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한다,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상 김만배가 허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만배의 발언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김만배의 발언이 사실이면 자신도 범죄 혐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를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김만배가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하긴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업 과정에서 자신을 속이고, 즉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업을 추진했을 수 있다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태도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남욱 변호사의 대처 방식을 추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깊이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만배가 사업을 상당 부분 추진했고 우리에게도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한 자료가 현출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취지에서 김만배 씨 등에게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갈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분명하게 규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늘 김만배 씨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 수사 자체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한 24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결과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핫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 전환 기준 국민 70% 접종 완료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10월 중순이면 될 것이다, 10월 말이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11월 초에는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로드맵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처음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내일 이제 마지막 거기서 결정된 게 다음 달 초부터 어떤 위드 코로나 쉽게 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걸 앞두고 내일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물론 내일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6명까지 이제 모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8명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영업시간도 10시가 아닌 12시까지로 그러니까 자정까지로 저녁 10시가 아닌 자정까지로 더 시간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안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이달 말까지도 어쨌든 확장세가 더 커지지 않으면 다음 달 초부터 어떤 일상 회복의 첫 단계로서 어쨌든 거리두기를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네, 어제 위드 코로나 준비를 위한 코로나19 일상 회복 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 이날 참석한 김부겸 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여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 이건 결코 아닙니다.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 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위드 코로나 어떻게 될지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마동석 씨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마블 스튜디오 영화 이 이터널스 예고편이 공개됐는데요. 이 마동석표 마블 히어로는 어떤 느낌일까요? 함께 보시죠. 네, 이터널스 추가 예고 영상에서 길가메시 역을 맡은 마동석의 화려한 맨손 액션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강력한 힘을 지닌 히어로답게 이 맨손,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맨손으로 그냥 거대한 괴물 대비한 채 맛보는데요. 마동석을 향해 달려드는 괴물은 마동석의 주먹 한 방, 주먹이 아니라 표현에서는 K싸대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 방에 나뒹굴고 맙니다. 괴물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다. 이런 반응 등이 나오는데요. 참 보기만 해도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좀 호쾌한 이런 액션이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마블 히어로에서 분한 이 마동석 씨의 인상적인 액션이 좀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동석 씨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캐릭터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마동석 씨는 상당한 힘을 가진 지금 잠깐 말씀을 끊고요. 김만배 씨가 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겠습니다. 영장에 횡령, 배임, 뇌물 공여 혐의 이렇게 3가지 적시됐는데요. 전부 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녹취록 신빙성 문제 계속 제기하셨는데 오늘도 다투시고. 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왜 그 녹취록을 아니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 아마 취재진들이 많아서 이 중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메인 뉴스나 아니면 이제 저희 주중 뉴스의 라이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